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두 번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설명을 드렸죠. 수학으로 진보하는 AI의 세계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성균관대 자연과학대 학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학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성균관대 이상구입니다. 최근 코비드19 급변한 상황에서 오늘 수학으로 진보하는 AI의 세계 세션을 웨비나로 무리 없이 준비해 주신 한경 스트롱 코리아 포럼과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청중 및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최기영 장관께서 군나 칼슨 교수님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특히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세션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듯합니다. 자, 오늘 수학으로 진보하는 AI 세계에서 20분의 발표와 15분의 토론 및 20분의 Q&A를 리드해 주실 세 분 그 연사님과 또 토론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형주 포스텍 수학과 교수님, 네. 그리고 현동훈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최대우 에자일 소다 대표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먼저 첫 발표자인 포스텍의 황형주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수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텍 수학과 황형주입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바라보면서 수학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을 바르게 활용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사전적인 정의는 인간의 지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능을 갖추었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인텔렉추얼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파고처럼 어떠한 인공지능은 바둑에 특화되어 있고요. 추천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음성인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특화되어 있는 만큼 인간보다 더 잘 수행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화된 기능들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은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두운 면은 존재합니다. 경제에 버블이 있는 곳에 위험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AI가 버블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가파르게 성장한 만큼 그 위험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AI를 좋지 않은 의도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AI 감시가 있습니다. 또한 AI의 내재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유명한 예시인데요. 구글에서 흑인을 고릴라로 분류한 이미지 인식 AI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안전 이슈가 그 예시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예시로부터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최소화 방안과 올바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수학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 AI 모델 구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학에서 AI로, AI에서 수학으로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오늘 발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안전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 인공지능과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코로나 확산 패턴 예측입니다. 그럼 먼저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의 사용자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AI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 존재해 보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질병 검사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잉 진료에 대한 위험입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분께서 여기에 있는 AI 의료기기의 진단 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환자는 질병에 걸렸고 AI는 질병을 감지 못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자칫 환자의 치료가 늦어져서 질병 악화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반대인데요. 환자는 정상인데 AI는 질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또한 과잉 진료로 인해 환자에게 또 다른 위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분명히 AI에 내재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은 반드시 오차, 바이어스, 편향, 그리고 과적합, 오버피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념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AI 스스로가 본인의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확률 모델을 이렇게 결합했을 때 이런 정보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기존의 결정론적인 AI, 디터미니스틱 AI에 비해서 느리고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하고 또한 의사에게 AI 결과에 대한 재고를 가능케 합니다.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95%만큼의 신뢰도를 표현하였기 때문에 의사가 추가적인 진단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45%만큼의 신뢰도를 표현하였기 때문에 의사가 추가적인 진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미지 진단 AI 모델입니다. 우측은 세포 이미지이고요. 좌측은 이에 대한 진단 결과입니다. 보시는 검은색 세로선은 기존의 AI 결과의 도출 방식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의 AI는 특정한 결과를 결정적으로 한 포인트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률 이론을 적용하여 결과 예측 값을 여기 보시는 파란색과 같이 밀도 함수로 보여줬을 경우에는 분산을 참고하여 AI 결과의 불확실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좌측과 같은 AI 결과를 봤을 때 분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진단 결과가 빨간색 선이고요. 이 빨간색 선은 검은색 선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이 결과는 분산값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결과를 신뢰하기 힘듭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가 추가적인 검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검은색 세로선인 기존 AI는 이러한 정보가 없이 확정적으로 암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제 의사 결과인 빨간색 세로선을 보면 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더 깊은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지금 한창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코비드-19,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진행했던 코비드-19 바이러스 확산 패턴 분석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산업체, 의학계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불안감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각 국가별 대응 체제도 다양했고요.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집단 면역 방역 정책은 솟구치는 치명률을 유발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한국의 경우에는 IT를 이용한 확진자의 실시간 동선 정보 활용, 사회적 거리두기, 헬스케어 센터 설치 등 지속적인 보건정책 강화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관한 우수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코비드-19 바이러스 전파 양상을 예측했을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검역소 운영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또한 확진자에 대한 조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개인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던 감염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생활 행동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국에서 방역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확산 정도를 수치화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해당 수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시기와 보건 정책이 잘 매칭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관련한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자, 위 그래프에서 빨간색은요, 한국 전역에서 당일 누적 확진자 수이고 파란색은 회복 사망자 수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래 4개의 그래프의 경우는 각각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경기도에서의 일별 확진자 발생 수와 회복 사망자 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앞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수학적인 모델링과 분석을 통해 실시간 확산에 대한 정도를 수치화할 거고요. 또 이 수치화된 지표와 앞서 시행한 한국의 방역 정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사용한 수학적 모델은 SIR 모델이며 세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감염의 노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감염위험군을 S라고 표기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체내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감염군 I. 마지막으로 회복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면역을 갖고 있거나 혹은 사망에 의해 더 이상 감염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그룹을 회복군 R로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델을 SIR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의 그림은 SIR 모델을 이용하여 수치 해석적 계산을 통한 세 그룹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그래프 예시입니다. 파란색은 감염위험군이고요. 빨간색은 감염군, 초록색은 회복군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세 집단 간의 전파 과정은 감염군에 의해 감염위험군에서 감염군으로 전이할 수 있으며 감염군은 자체적으로 회복 사망군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편의상 이러한 변화 흐름을 패턴이라고 지칭하고요. 자, 많은 연구에서 이런 패턴을 고정된 값으로 가정한 후 데이터를 설명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보건 방역 정책 또는 치료제 및 예방접종 기술 개발에 따라 이러한 패턴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 집단의 변화 양상은 특정 시기마다 혹은 시간대마다 충분히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패턴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문제는 앞서 소개한 SIR 모델의 패턴을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떻게 찾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라는 것은 데이터 정보와 모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패턴이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우리 인간은 모든 패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한 인간이 찾기 어려운 변화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지점에서 딥러닝 기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세 그래프가 있습니다. 세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파란색이 거의 많이 겹쳐 보입니다. 이 세 그래프는 계산한 패턴을 이용하여 모델의 산출값을 얻어내고요. 그 산출값과 관측값이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한 것입니다. 자, 붉은색이 잘 보시면 붉은색이 딥러닝을 이용하여 예측한 값입니다. 그래서 SIR 값이고, 자, 이것은 초록색인 관측값과 상당히 잘 매칭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잘 살펴보시면 파란색이 있거든요. 이제 파란색의 경우는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앞서 계산한 패턴만으로 수치 해석적 툴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산출하여 검증한 결과입니다. 실제 우리는 모델에서의 패턴을 여기에서는 전이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감염이온군에서 감염군으로 이동하는 전이율 베타와 감염군에서 회복 사망군으로 이동하는 전이율 감마를 계산합니다. 또한 역학 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개수 중 하나가 재생산 지수, 즉 리프로덕션 넘버인데요. 감염률과 회복률의 비율로 정의되고 감염병의 확산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 그래프,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변화 패턴인 감염률 베타 그리고 회복률 감마, 오른쪽에 보시면 재생산 지수 R을 각각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 가운데를 보시면 그 세 가지 패턴이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양 끝쪽도 그러니까 비슷한 스케일이긴 하지만 이를 확대해 보면 밑에 있는 두 그림인데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생산 지수는 감염 확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표 자체는 이미 수학적으로 알려진 확산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값을 상수로 고정한 연구 결과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생산 지수가 시간의 의존성을 가지는 지표라고 두고요. 실시간 확산 정도를 관측하면서 그 변화 양상과 보건, 방역 정책의 유사성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자, 이게 분석인데요. 자, 그 분석을 위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파란색은 사전에 예측한 재생산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일별 확진자 수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분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2월 18일, 분명히 2월 18일 특정 종교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전에 예측한 재생산 지수가 최대치를 달성한 시점에서 약 4일 이후에 빨간색인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찍고요. 그 예측한 재생산 지수와 유사한 경향성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즉, 실제 확진자 수의 변화 양상을 사전에 예측한 재생산 지수 그래프를 보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점은 재생산 지수의 최대치 이후에 어떤 방역 정책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교 연기, 생활치료 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사실과 매칭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예측한 재생산 지수의 증가와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시나리오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방역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자, 코비드-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연구로부터 저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적인 모델은 인간이 설정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의미를 모두 사람의 손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딥러닝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변화를 감지하는 패턴 정보로부터 중요한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면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발표에서는 확진자 수 예측과 대응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모델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수학과 인공지능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앞서 소개한 연구 내용에 대한 수학적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수학이 많긴 하지만요. 자, 실제 수학에서의 미분 방정식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는 왼쪽에 간단히 기술하였고요. 자, 딥러닝에 사용하는 인공신경망 네트워크 정보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하이브리드하여서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비드-19 감염 확산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비드-19 전파 양상 예측이 현재와 향후 바이러스 감염을 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의료 인공지능 연구를 기대합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은 수학을 통해서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수학과 딥러닝은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서 인간에게 이롭도록 매스메리컬 AI를 연구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 교수님. 우리 포스텍 황영주 교수님께서 그 윤리적 인공지능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최근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내 AI 시장이 앞으로 고속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하시고,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사고와 사회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의학에서 AI의 부분적 사용 및 코비드-19 바이러스 전파 양상을 예측하는 기존의 수학적 SIR 모델의 수학 이론에 기반한 AI를 활용하여 계산 한계를 극복하고 이런 수학적 시도가 확진자 수의 예측 및 대응에 대한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과 같은 방법의 접근이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 가능하다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토론은 대수기하학을 전공하시고 2차원 사진 한 장을 3차원 형상으로 바꿔주는 스캐너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엣지머신즈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현재 NC소프트 사회이사이신 서울대 현동훈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수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발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현동훈입니다. 지금 황영주 교수님께서 이 수학을 어떻게 인공지능에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멋진 강연을 해주셔서 저는 앞으로 수학자가 인공지능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황영주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약간씩 하고 있고 이제 수학자들이 AI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 비율이 아직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수학자가 보기에는 이 인공지능에 쓰이는 수학은 비교적 잘 정리가 된 기초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자가 얼핏 보고는 여기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진보하기 위해서 수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인공지능, 특히 최근 가장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것에 근간 이론에 대한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학자가 가진 폭넓고 깊은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딥러닝 근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딥러닝은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면은 어떤 함수를 거기에 껴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은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확한 값을 이제 산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데이터의 숫자에 비해서 함수의 자유도, 즉 매개 변수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 강연에서 잠깐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진이 생긴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게 의외로 놀랍게도 굉장히 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딥러닝이 왜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학적인 이론을 이용해서 어떠한 클래스의 함수에 대해서 이 딥러닝이 잘 이용해야 되는지 좀 더 구조적인 그런 이론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딥러닝 전문가들은 물론 옵티미제이션에, 이게 딥러닝이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옵티미제이션이 한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그럼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보면 어떤 특별한 모델이 왜 잘 작동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한 툴이지, 이게 정확하게 왜 이런 솔루션이 나와서 잘 되는지는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냥 아무것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전혀 없는 그냥 단순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방법도 이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된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훨씬 깊은 그런 어떤 수학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거는 알고리즘 연구인데요.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순수 대수기하학을 오랜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이 대수기하학은 뭐 자타고 공이라는 제일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별로 쓸모가 없는 순수 수학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7, 8년 전부터 제가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공부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컴퓨터에게 어떻게 보는지를 가르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뭐 이런 사물을 보면은 여기 이 동그라미를 보면은 왼쪽 눈으로 봐도 여기를 인식하고, 이 점이 오른쪽 눈으로 봐도 그 점에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대응점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3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딱 얘를 봤을 때 두 장의 사진을 찍으면은 이게 어느 점이 어느 점에 대응되는지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되는 구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컴퓨터가 이 물체를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컴퓨터 비전의 3D 리컨스트럭션 분야인데요. 이런 것의 근본이 이제 대수기하학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관점을 다르게 보면 물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다 대수기하학적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순수 대수기하학에서 뭐 연구하던 것이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제가 대수기하학을 연구할 때 습득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제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또 창업을 할 수 있게 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 생각해서 이렇게 근본 이론하고 이런 알고리즘 개발 연구에서 우리 수학자들이 AI가 진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에자일 소다, AI 기업인 에자일 소다를 창업하신 한국의대 통계학과의 그 최대우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약 180회 이상의 데이터 분석 및 AI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전문가로서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그 통계 언어인 그 R 언어를 최초로 소개하시기도 하셨으며 AI 구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이어서 수학으로 진보하는 AI 세계의 발표에 대한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황 교수님 강의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전공이 수학이 아니라 통계학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수학과 관련된 이제 전공으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probability inequality, 그러니까 통계 부등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학적인 거라서 박사학위만 받고 그 다음에 이론은 좀 손을 놨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수학이라는 게 저한테는, 그 다음에 저희 회사한테는 굉장히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해 줌으로써 저희가 그러한 수학에 근거한 방법들을 과감하게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지금 이 딥러닝이 사실 워킹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이론들이 최초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게 1900년대에 힐버트가 난제 23개 문제를 제시를 하는 중에 13번째 문제가 그에 해당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 60년대에 그 소련의 수학자인 콜모고로프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종의 그 지금의 딥러닝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유니버설 어프락시메이터로 작동되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딥러닝이라는 도구를 현장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이 애자일 소다가 추구하는 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하나의 펑셔널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에 의해서 기업이 추구하는 이제 최적의 목표, 뭐 예를 들어서 수익 창출이라든지 매출 극대화라든지 혹은 그 리스크를 경감하는 그런 최적의 의사 결정들을 수리적 방법에 의해서 저희 풀고 있고요. 저희 알고리즘 개발팀에 이제 많은 멤버들이 이제 수학과 출신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는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오늘 교수의 입장보다는 그 기업 대표로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AI와 관련된 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특히 오늘 황 교수님의 그 슬라이드 앞장에 보면은 AI에 대한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한계,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뭐 테슬라 그 자율주행에서의 어떤 사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흑인을 고릴라로 인식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황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확률의 어떤 분포에 근거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키워드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안정성이라는 측면과 투명성, 그 다음에 자산화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들을 또 훌륭한 우리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문제로 좀 형상화하고 또 추상화하신다면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어떤 좋은 도구들이 이론적 근거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현장 적용을 하기 전에 이 밸리데이션 프로세스들을 많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뭐 물론 그 의사결정을 보조적인 입장에서 활용하기도 하지만 밸리데이션, 즉 검증이라는 절차도 현장 적용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 적용 시 발생하는 에러들을 실제로 디텍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OCR, 즉 예를 들어서 문서를 읽는
작업을 AI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 OCR의 성능이 95% 인식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라이브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장의 다큐멘테이션이 지나간다고 그래서 5%가 뭔지 5%가 잘못되는 5%를 디텍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나 그런 장치들이 없을까? 뭐 물론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프로바빌리스틱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아직 좀 장벽이 있는 것도 있고요. 하나는 투명성에 대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 터미네이터 보시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그 로직이 결국 과다한 어떤 인간 보호의 능력 때문에 그 다음에 지구를 지키겠다는 능력 때문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현실에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이 아까도 뭐 황 교수님 슬라이드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흑인들을 고릴라로 인식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즉 블랙박스 형태의 인공지능의 그 로직들이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XAI라고 해서 Explainable AI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직 굉장히 그 걸음마 단계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허들도 좀 수학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요거는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자산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는 지금 사실 알파고 이후 2016년에 알파고 이후에 굉장히 신기하고 꿈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면서 도입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지만 아직 그 기술적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데이터로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항상 기업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좋은 인력을 양성하듯이 이 지능도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데이터로 훈련을 하고 또 데이터가 쌓이면 다시 재훈련하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하나의 자산으로 양산시켜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인공지능이 더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인공지능에 대한 자산화 및 관리 체계, 일종의 거버닝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워크플로우라든지 프로세스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야지 도입하시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고 성공적이구나 이렇게 돼야지 순환적인 즉 AI에 대한 니즈가 더 확산이 되고 그에 따라서 더 활발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 교수님. 오늘 토론에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우리가 수학으로 진보하는 AI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수학계가 AI 발전에 수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수학계는 그 AI 진보에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두 분야에서 모두 꼭 필요한 그런 기여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대학의 그 대부분의 전공은 물론 여러 대학에 설립된 인공지능 대학원 또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전공 및 기업에서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분야에 꼭 필요한 수학을 잘 가르쳐 달라고 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학 교수들이 대학에서 이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노력이 더없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현 교수님.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공지능에 쓰이는 수학이라 그러면 사실상
학부 과정에 있는 수학에서 다 커버가 되는 것은 대부분 커버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부 과정 수학을 다 배운다고 해서 또 인공지능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선형대 수학 시간에 그냥 원래 선형대수는 딱 그 이론을 가르치고 마는데 지금 마지막에 3주간에 걸쳐서 딥러닝의 기본 이론하고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선형대 수학이,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이런 걸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많은 학교들이 AI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을 정비를 한다든지 또 AI 연구원 같은 거를 차려서 거기에서 단기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뭐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온라인으로 그 여러 질문들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 먼저 답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관련한 수학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대학이 있나요? 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누가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황 교수님. 뭐 딱 어떤 대학을 꼬집는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현황 대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이제 수학과 이외에서 보면은 그 여러 대학, 지금 한 10개 대학 가까이 AI 대학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우리 포스트에도 AI 대학원이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 과제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보면은 그 커리큘럼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부분적으로.